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나이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일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해서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이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불우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걸 대부분 표현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가난보다는 불행한 것에 더 컸습니다. 대식구였던 가족들이는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죠. 할머니와 어머니는 늘 다투셨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정이 없었어요. 그건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였네요. 서로가 자식들의 얼굴에서 닮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싸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두 분의 사이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떨 때는 어린 자식들을 위협을 하기도 했고 불을 붙인 신문지를 들고 날뛰기까지 했네요. 때문에 저희 남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상태로 자라야 했지만 그마저도 딱히 돈독한 것은 아니었죠. 보고 자라는 것이 매번 싸움뿐이었기에 자라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저마다 머리가 크면서 독립을 해버렸고 연락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단절되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저였습니다. 하필 막내였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집을 나와야 했을 쯤에 부모님은 아마도 본인들이 자식 노사를 망쳤다는 걸 자각했던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을까요? 본인들 스스로를 불과 기름이라고 지칭했던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절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한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거였죠.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네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걔집애가 공부 더 해서 뭐해? 너희 언니들 오빠들 중에 누가 고등학교까지 갔다고? 늙은 부모 등골을 더 빼먹어야겠어? 공장이나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렇게 조신하게 집에서 출근하고 하면서 알뜰하게 돈 모아서 그렇게 시집가라고. 알았니? 저는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언니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는 게 좋다 했어. 내가 돈 벌어서 갈 테니까 가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언니들? 너 지금 엄마 말은 안 듣고 집 나가서 술집 여자들처럼 살고 있는 그년들 말은 듣겠다는 거야? 너 정신이 있어? 걔들이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다 생각해, 어? 엄마 말 안 듣고 집에서 저 나가서 살면 고생만 하는 거야. 제가 순화해서 쓴 게 이 정도지. 평소에는 더욱 끔찍한 말들을 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너, 앞으로는 일찍 기어들어와.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서 계집애가 밤중에 싸돌아댕겨? 이게 다 애미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내가 딱 제대로 잡아야지. 늦게까지 싸돌아댕기면 하하호호 남자한테 꼬리밖에 더 치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에 치면서 억울했어요. 학교 끝나면 그 시간이야. 차비를 안 주니까 걸어오다 보면 해가 지는 거고.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난리 한번 피워볼까? 걔집애가 어디서 떼깨거리면서 아빠 앞에서 언성을 높여? 네 애미가 너 그러라고 가르치디. 어머니는 돈을 벌어오라고 난리를 쳤고 아버지는 남자를 못 만나게 하려고 단속을 했어요. 평소에는 자식들이 다쳐서 들어오든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든 신경도 쓰지 않던 두 사람이
갑자기 자식들에게 관심을 두려고 하니 벌어진 불상사였던 겁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은 제각각 자신의 교육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때문에 중간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늦었다고 맞고, 시간을 줄여서 돈을 적게 가지고 오면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말이죠. 그걸 왜 참고 견뎠냐 물어보신다면 그땐 그게 정말 관심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도 부모에게 관심 한번 받지 못했던 저였기에 그게 어설퍼도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었네요. 그러다가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알게 된 것은 제가 공장에서 7년 동안 일했던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유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겨울에 옷 한 번 장만하고 싶다고 돈을 달라고 했던 그 추웠던 날 말이죠. 어머니는 너무 뻔뻔하게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내가 돈이 어딨어?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가 돈 모아준다고. 나 결혼하게 되면 모은다면서 매번 돈 가져다 줬잖아. 그냥 겨울옷 하나만 사려고. 밖에 너무 춥고 지금 입는 옷도 너무 낡아서. 없어. 다음 달에 사든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없다니. 장난이지? 장난? 너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며 생활비며 누가 보면 네가 아주 대단한 돈 벌어온 줄 알겠다. 넌 안 먹었어? 너 목구멍으로 들어간 건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니? 그까짓 거 몇 푼이나 벌어온다고 그 난리를 피워. 응? 겨울옷 아주 호강에 겨워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아직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옷은 입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철이 없어도 그렇지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풀수도 모르고 까부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 맨발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죠. 그때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있던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큰언니는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신발 하나와 옷을 들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큰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 집에 올해는 못 있어. 나 누가 하고 있는 거 번잡하고 싫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 괜히 뭉개지 말고. 알았어? 그러게 내가 이 마마의 집 구석 빨리 나오라고 했잖아. 그때 저는 큰언니 집에 도착해 사흘을 끙끙 앓았습니다. 오한에 몸을 떨며 밥 한 끼 먹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큰언니는 저를 돌봐주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누군가를 돌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받아봐야 줄 줄 아는 거니까요. 그렇게 혼자 열병을 이겨내고 언니에게 돈을 조금 빌려서 바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기숙사라고 해야 할지 열악하기만 한 단체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던 염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거기서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한테 제대로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주는 간식을 챙겨뒀다가 말없이 저한테 주고 가는 게 전부였을 정도였죠. 그래놓고는 혼자 귀까지 빨개져서 커다란 곰 같은 덩치로 뛰어가는 모습만 1년 가까이 봤네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급제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소화제를 내미더군요. 덜덜 떨면서 손도 따주었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받는다는 게 제게는 좀 더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네요. 물론 그쪽도 사정은 좋진 않았습니다. 바닷가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시부모님이 있었고 남편은 외동에다가 독자였거든요.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저희도 그곳에서 살아야 했고 일거리도 마땅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착한 남편 하나를 의지해서 난생 처음 하는 백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난해도 시부모님 사이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처음 보자마자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그 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외모였죠. 거의 꾸미지도 않았는데도 하얀 피부에 숱도 많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이목구비도 뚜렷한데 올망졸망 예뻤어요. 한여름 태양빛에도 타는 게 아니라 잠깐 붉어졌다가 벗겨지는 타고난 피부. 여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딱 그런 피부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모가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관리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난함과 검소함이 합쳐지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딱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한 끼 이상은 안 먹는다. 앞으로 그렇게 차리지 마. 네? 그래도 뱃일을 하니까 그이가 배가 많이 고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끼는 좀. 우리 집은 예전부터 그렇게 먹었어. 달란다고 다 줘. 사람이 관리라는 것도 해야지. 너도 그래. 타고나질 않았으면 좀 관리를 해라. 얼굴이 그게 뭐니? 나보다 한참 어린 애가 벌써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거 뱃살이지? 옷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져. 밖에서 일하다 보면 타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서요. 누가 보면 난 일 안 하는 줄 알겠다. 우리 부부 금술 좋은 거 보면서 너무 느끼는 거 없니? 다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여자가 예뻐야 남자들도 일할 맛이 나지. 그니까 너도 좀 관리 좀 하고. 이왕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아끼는 건 덤이고, 응? 솔직히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죠. 남편은 힘이 없어서 손을 덜덜 떨기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뱃일을 하면서 점심까지는 대충 때우고 오거나 집에 오는 길에 이것저것 먹고 오는 날이라도 있었지만 저는 상황이 달랐어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하거나 그물을 손보는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또 나쁜 것만 있진 않았네요. 바로 화목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겨울에는 고구마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드런드런 앉아서 함께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는 더없이 자상했고 시아버지는 오로지 시어머니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검소한 분이었어요. 거기다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 절약하며 살았기에 언젠가는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죠. 당장 배가 부르진 않아도 미래를 떠올리면 든든해지곤 했네요. 하루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통독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이해 못했는데 나도 가족이 생기니까 이해가 된다.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버티자. 우리 가족들 미래를 위해서. 한겨울은 너무나 추웠고 한여름은 너무나 더웠으며 배고픈 날이 배부른 날보다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으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에게 축복이라도 내린 것처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에 사실상 큰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군요. 시간이 지나서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한데 제가 만삭이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 푸른 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뱃속에 손녀 하나만이다. 하나만 낳으라고. 손이 귀하고 뭐고 요즘 여자들 애 많이 낳는 거 아들 보겠다고 주렁주렁 임신 기계처럼 낳으려고 하는 거 보기 안 좋다. 알겠니? 네?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아이는 2 정도 낳을 계획이었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나나 너희 시아버지나 돈 욕심 없는 사람들이야. 내 아들도 그렇게 키웠고. 하지만 아이 낳으면 그 책임감 때문에 돈에 혈안이 되는 거고 돈에 미치면 약도 없어. 솔직히 까놓고 너희 집도 돈 때문에 그렇게 틀어준 거 아니니? 우리 가족은 그렇게 되기 싫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으라는 건 말이죠. 무조건 아들 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자 시아버지도 손자보는 걸 포기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외로울까봐 둘은 낳고 싶었지만 저도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형제자매가 많아도 서로 정이 없이 자란 저 같은 경우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주신 건 너무 좋았네요. 하지만 제 임신 후에 남편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적 시어머니와 돈 문제로 부딪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를 위해서 따로 저축도 하고 일도 더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제게 좀 더 많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도 싸움 소재 중 하나였네요. 하루는 남편이 제가 먹고 싶다던 통닭을 사들 본 날이었어요. 정말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그걸 사온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난리를 피우셨죠. 임신을 하고 나서 찐 살은 빠지지도 않고 그걸 다 먹으면 혈관에 좋지도 않다. 더구나 식간이 이미 잡혔는데 갑자기 먹을 게 들어가면 안 좋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지지 않고 받아치더군요. 병원에서도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애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래요. 산모는 잘 먹어야 한다고요. 앞으로 이 사람 식사는 제가 챙길 테니까 어머니도 좀 그만하세요. 너 지금 나더러 그만하라 그랬어? 애 낳는 게 유세야? 나는 임신 안 했니? 내가 그때 바로 몸매 관리 안 했으면 지금 나 할머니 소리 들어야 해. 알어? 내가 다 네 처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니까 그 걱정은 애 낳고 하시라고요. 병원 의사가 더 잘 알지 어머니가 더 잘 알아요?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사모한테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집이 어딨다고 아직도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넌 나한테 지금 유난이라고 한 거야? 네가 나한테 어쩜 이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효자라고 동네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지속되었죠. 그도 그럴 게 매번 불도 떼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임신한 뒤로 남편은 들어오면 바로 불을 지폈고 제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매일 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늘 제게 이해하라고 했던 남편이 180도 바뀌었던 거죠. 그래도 덕분에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남편은 그 누구보다 저희 딸을 사랑해 주었네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남편이 탔던 배가 전복되는 사건이었죠. 배에 탄 사람은 4명이었고 2명은 구조, 2명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에 저희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일로 쓰러져서 병원까지 실려갔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도요. 하지만 전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도 받아들이긴 해야지. 같이 실종된 사람은 시체 발견됐다고 하잖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시잖아요. 더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시체도 없이 장례라니. 지금 상황에서 너보다 아픈 건 나야. 내 아들이라고. 네가 자식을 잃은 어미 심정을 알고 지금 내 앞에서 안 된다 된다 따지는 거야? 네가 뭔데? 솔직히 내 아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래, 내 말대로 내 아들 수영 잘한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나고 자랐으니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최근에 걔가 잠이라도 잘 잤니? 아님 쉬기라도 했어? 파도 안 높은 날에는 팬이라고, 파도 높으면 공사판에서 막니라고. 저녁에 들어오면 네 밥한다고 동동거리고 애 돌본다고 쪽잠 잤어. 알어? 걔가 절인도 아니고 그걸 어찌 버텨? 너라면 버티겠니? 으아! 저는 시어머니 말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너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그런데도 내가 참는 거야. 너한테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원망하고 싶어도 꼭 참는 거라고. 돈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애를 망친 게 너야. 너랑 네 딸. 그런데 장례를 안 해? 누구 맘대로. 결국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한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잠에 들면 늘 물에 빠진 남편이 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전과는 다름없이 일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 그럭저럭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의 실종일이 2년이 넘어가니 사망 처리가 되면서 보험금이 나오더군요. 보통의 실종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사망 처리가 되지만 사고로 인한 재난으로 실종된 경우는 그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이 들어온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보험금 내 아들 목숨값이지 않니? 그거 나한테 내오너라.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유를 물었죠. 제가 혹시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할까봐 그러세요? 사실 나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 수영 잘했던 거.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볼까 해. 살아있다면 머리를 다쳤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잖니. 근데 우리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니. 당연히 남는 돈은 너 다 주마, 응? 남편을 다시 찾아보겠다는 그 말에 저는 흔쾌히 돈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반년이 지나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오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눈썹을, 또 어떤 날은 쌍꺼풀 수술을 하셨습니다. 동대를 칭칭 감고 나타난 날도 있었고, 얼굴에 주사를 맞았는지 한쪽 눈썹만 위로 올라간 상태로 몇 주를 있었던 적도 있었죠. 저는 그게 지속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네요. 그이 찾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계속 피부과 병원이나 쇼핑만 가시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나 타박하는 거냐? 아들 못 찾았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마음고생을 너무 해서 얼굴이 이정답지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이게 다 아들 찾는데 도움되는 거야. 아들이 내 얼굴 못 알아보면 어쩔 거야, 응?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 핑계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있으니 시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못 찾겠다고 죽은 것 같다면서 저더러 나가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안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순전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재혼할 생각도 없고 시부모님 모시며 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위해주는 것처럼 재혼을 해서 잘 살도록 저를 놔주려고 한다며 반강제적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하시더군요. 정작 저는 재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억지를 부렸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구박하고 시집살이까지 시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늘 끝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다 널 위해서야. 너는 내가 너한테 단순히 성질 부린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너 재혼해 살면서 다시 일을 떠올려 봐라. 나한테 철이라도 할 테니까. 하지만 저희 모녀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직 젊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시거 청구석에서 뭘 하려고? 왜? 내가 너 결혼식이라도 올려주란 말이냐? 나한테 며느리 드레스라도 골라달란 말이냐고? 아니면 돈이라도 지어줘야 나가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나도 너 설득하고 부탁하는 거 이제 지친다. 이제 내 나이 적지도 않아서 남편이랑 오붓하게 좀 늙겠다는데 넌 그것도 싫으냐? 그건 아니지만 나도 아들 없이 너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더는 보기 싫어. 꼭 내 앞에서 시위하는 것 같아. 나랑 네 시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거 너도 알지? 근데 요즘은 그 금술 좋은 것도 네 앞에서 보이기가 그래. 네 눈치가 보인다 이 말이야. 몰랐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좀 나가라. 우리도 너 있는 거 그렇게 좋지가 않어. 너 월세 어디 정도 돈은 주마. 그 정도면 됐지? 늙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겠니? 혼자가 된 제 눈치를 본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저를 쫓아내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후부터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아왔기에 다시 또 다른 곳에 적응해서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네요. 더구나 아직은 너무 어린 딸이 있었기에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빨리 나가길 바란 건지 시내에 있는 집을 덜컥 계약한 것도 모자라서 제 짐까지 모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1,000만 원을 쥐어주고는 저와 딸을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제가 재혼을 해야겠다면서 두찾는 자신들을 두고 떠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전 며칠을 울고 부탁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아장아장 걷던 딸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 역시 어느 정도 잊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24시간을 허투루 보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네요. 그 사이 제가 빠뜨리지 않은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편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는지, 딸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하는 편지 말이에요. 답장 한 번 맞지 못했지만 저는 늘 편지를 적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의 문자가 왔더군요. 살려줘 여보, 나 죽기 싫어. 정확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보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나가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절대로 타지 않던 택시까지 타고 바로 그곳으로 갔네요. 다른 것도 아닌 시댁으로 향했던 이유는 제 번호를 적은 것은 그 편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으며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어요. 제 번호를 알아냈다면 시댁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도착해서 전 문을 두드렸지만 그곳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받지 않은 소포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집안에 돌을 모아서 그걸 밟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낮은 담이긴 했지만 가시 철조망이 어설프게 둘러진 그곳에다가 제가 입고 있는 겉옷을 둘러두고 어렵게 넘어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문을 열어 제꼈어요. 목이 쉬어라 남편의 이름을 외치면서 들어갔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네요. 순간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터뜨리며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였죠. 월월 작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거긴 집이 아니라 집 뒤에 있던 창고였어요. 이전에는 그물이나 자주 쓰지 않는 제기를 넣어두는 공간으로 썼었던 곳이었죠. 그곳으로 가까이 가니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더군요. 저는 잠겨있던 문에 끼워진 걸쇠를 제거하고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바로 그 뒤에서 너무나 낯익은 남자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제 남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이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바짝 말라서 정말 뼈밖에 보이지 않았었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봤어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어요. 오히려 동냥하는 거지가 더 통통했을 겁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씨, 동네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나 너무 배고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여보. 여보, 나 배가 너무 고파. 일단 병원 가야 돼. 당신 열나. 병원부터 가자. 안 된다니까. 미쳤어? 병원을 왜 안 가? 지금 당신 상태가 어떤지 알아? 가자고. 나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보험금으로 우리 애 치료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우리 애라고 하는 말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어요. 당신 애 있어?
혹시 놔두고 다른 사람 만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 당신이랑 내 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남편이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일단 남편의 식사부터 급하게 챙겨뒀습니다. 집은 오랫도록 비어 있었는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서 죽을 사서 들여와서 먹였죠. 죽을 먹는 내내 남편은 사람들 소리만 들리면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꼭 참았네요.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남편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선박침모로 새벽에 헤엄을 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지만 제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날이 고통스러운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당신이 돈을 벌러 일을 갔다고. 안 되면 당신 몸이라도 팔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어머니가 그랬어. 급성 백혈병이라고. 당장 돈은 없지. 집이라도 팔자고 했지만 어머니 말로는 수억이 드는 큰 병이라고 했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치료는 해볼 수 있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나 당신 실종 소식듣고 쓰러져서 병원에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딸은, 백혈병은? 당신 닮아서 건강해. 무슨 백혈병이야. 지금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는 거야? 보험료 받으려고? 당신 미쳤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하겠는지 눈꺼풀까지 부르르 떨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딸이 그날 너무 울고 애가 열도 나고 그랬는데 분명 어딘가 아파 보였고 내가 없으니까 울었던 거지. 너무 울면 열도 나고 알잖아.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아니, 왜? 도대체 왜? 저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대충 맞춰보니 다른 이유는 몰라도 보험금 때문이라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제가 이미 재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보험금도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간 남편은 2년을 넘게 쪽방촌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지고 온 음식만 먹고 외부 출입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 이곳 창고에서 계속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은 잠겨있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연락을 하라고 주었던 휴대폰의 배터리는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방전되어 갔고 그때 강아지가 제 편지를 물고 좁은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죠. 언제부터 안 들어온 거야? 얼마나 굶었어? 잘 모르겠어. 한 열흘? 창고에 물은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버텼어. 저 강아지는 뭐야? 어머니 강아지 싫어하시잖아. 나도 모르는 게야.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낳은 새끼겠지. 그래도 녀석이 쉴 때도 같이 있어주고 편지도 물고 와서 내가 살았던 거야.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난 당신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을 거야. 당연히 난 당신이 재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고 날 아직도 찾아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진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돈 욕심도 없는 분들인데 왜? 남편과 재회하고 5일이 지난 후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시어머니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커다란 눈에 툭 튀어나온 이마, 고진 콧대, 부풀어 있는 입술까지. 문제가 있다면 그게 조화롭지 않아서 모두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거의 울부짖으며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대답은 가관이었네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딴 년이랑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은 너무 기가 차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네 하나뿐인 딸이 백혈병이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성형수술을 하고 정말 미쳤어요? 정말 미친 거죠? 그래, 나 미쳤다. 그럼 내가 안 미쳐. 나는 갈수록 늙어가는데 네 아버지가 딸년한테 눈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돈이라도 많으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 근데 결국 그 양반이 그 여자랑 딴 살림을 차리더라. 엄마, 진짜 그게 전부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너만 망했어? 내 인생도 망했어. 나도 그래. 너만 내가 안 가졌어도 나도 예쁜 얼굴로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잘 지냈어. 망할 인간이란 만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진 거야. 알아? 그리고 조금만 일찍부터 관리 받았다면 너희 아빠 저렇게 바라 만났어.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뭐야? 어?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저는 실수하듯 말했네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근데 어머닌 정말 추하게 늙으셨네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과한 성형의 부작용인지 흘러내리는 것 같은 얼굴로 저와 남편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건 시아버지와 자신이 낳은 아들 탓이었죠. 남편은 서러움에 울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러버려서 남편과 강아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게 이해가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돈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건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던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 말처럼 설령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을지 몰라도 젊음에 대한 갈망은 다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예뻤던 자신이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여자이기에 이해를 아예 못하진 않아요.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압니다. 이따금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면 저도 놀랄 때가 있으니까요. 어느덧 눈 밑에는 감출 수 없는 구름이 생기고 팔힘의 다리까지도 수분이 빠져나가 쭈글쭈글 변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네가 끔찍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싶다면 젊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 된다. 늙은 것에 대해 끝까지 저항해라. 하지만 그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에 우울해지고 싶다면 젊음을 붙잡고 씨름하라. 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젊음이 사랑받는 절대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까지 포기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현재 저와 남편, 그리고 딸 강아지까지 저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요. 남편은 경찰에 자수도 했고 신원도 복구 중이며 보험 관련된 사기 사건이기에 법의 처분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죠. 솔직히 때로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부디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이 이 난관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물론 인생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시절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젊고 아름답다고 그 시기가 꼭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화려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보다 화려하게 늙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도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시고 더 빛나는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